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8살 기혼 여성입니다. 지금 말하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곳에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자극적일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 후에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남편의 이름은 준호예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엘리트였어요.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주변 평판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회사 소개팅이었는데 겨우 3개월 만에 청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빨랐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의 열정을 사랑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25년 전 봄에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많은 축의금과 축하를 받았어요. 신혼집은 강남의 투룸 오피스텔이었어요. 남편이 제 월급을 다 가져가고 생활비를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독립심을 빼앗긴 거였어요. 결혼 초반 3개월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를 안아주고 쓸어주고 귀엽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건 신혼의 환상이었어요. 문제는 4개월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회사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주였어요. 일주일에 3-4번은 기본이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자동으로 밥을 준비했고 피곤하다며 누워있는 남편을 봤어요. 오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가벼운 질문도 남편을 화나게 했어요. 아, 시끄러워. 왜 자꾸 물어봐? 피곤해 죽겠는데. 처음엔 그렇게 한두 마디를 던졌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폭력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밥을 조금 늦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테이블을 뒤집었어요.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저는 그 장면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게 안 해냐고. 집도 못 지키고 밥도 못 챙기는데.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그의 손가락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요. 멍이 들 정도로요. 저는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이 정도 밥도 못 챙기면 네가 하는 게 뭐야? 결혼 전에는 시간도 잘 챙기고 그랬는데. 이제 게으름이 나오는 거지?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려. 이후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서적 폭력이 더 심했습니다. 넌 뭐 하는 여자야? 일도 못하고. 저는 퇴직하고 전업주부가 되었거든요. 남편의 요청으로요. 이 정도 집도 못 치우고. 제가 아무리 깔끔하게 정소를 해도 남편 눈에는 항상 부족했어요. 넌 성격도 이상해. 너 때문에 내 기분이 다 망가져. 그의 모든 감정의 책임은 제 탓이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아침에 글을 보낼 때 너무 무섭게 보여서라고 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싸우면 그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그건 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라고 했어요. 저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저는 자꾸 결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겼나? 내 몸이 뚱뚱한가?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여자인가? 밤에 자다가도 깨어서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깨달은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던 와중에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화면을 봤어요.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 누군가로부터의 메시지였어요. 여자 이름으로.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해요. 흑백으로 변해버린 세상.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던 제 모습. 손가락이 떨렸어요. 남편이 깼습니다. 뭐해? 왜 내 핸드폰을 봐?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변했어요. 순간 공포가 지나갔고, 바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요. 이게 미쳤나? 남 핸드폰을 몰래 봐. 뭐, 몰래? 네가. 남편은 저를 침대에서 밀쳤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매트리스의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걸 따져?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그 밤, 저는 욕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 이후로 수십 번의 외도가 있었어요. 저는 증거를 몇 개 찾았지만 물어볼 때마다 같은 대사가 나왔어요. 네가 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잖아. 다른 여자들도 날 자극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너 때문이야. 그의 외도도 제 탓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더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체크했고,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항상 물었어요.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시간을 제한했어요. 넌 집에서 뭐 할 게 있어? 왜 밖에 자꾸 나가려고 해?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격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첫째, 아들 준영이는 결혼 3년 뒤에 태어났어요. 임신 중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쪄? 미련해 보이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도 남편은 폭언을 했어요. 심지어 임신 중에도 남편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당신 애를 임신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야. 저는 너무나 슬픈 마음에 소리를 쳤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게 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미쳤냐?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봐? 임신했는데 어쩌라고 그 모습 보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런다. 뭐 볼 게 있다고 자꾸 내 핸드폰을 봐. 임신 8개월에 저는 욕실 바닥에서 울었어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면서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봤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준영아, 엄마 봐봐. 저는 아기의 뾰족한 손가락을 입에 물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들을 키우는 것은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저는 남편 때문에 느끼던 고통을 거의 잊을 수 있었어요. 아들의 까르르한 목소리. 엄마가 밥 해줄게.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할까? 아들의 얼굴이 환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남편 때문에 감옥 같은 집도 아들이 있으면 천국 같았어요. 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자꾸만 말했어요. 와, 준영이는 정말 예의 바르네. 아, 이 아이 성격 좋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학교도 좋은 곳에 보냈고 학원도 여러 개를 다니게 했어요.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들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요. 하지만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16살이 됐을 때였어요. 처음 알아챈 건 작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밥 먹자라고 말했을 때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표정이 제 남편과 똑같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준영아, 뭐해? 밥 식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아들의 대답도 성에 없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학교에서 온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대답했어요. 별로.
딱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태도가 이어졌어요. 엄마가 뭐 해줄까? 필요 없어. 엄마랑 영화 볼래? 싫어. 아들의 얼굴에 점점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말이에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내 아들이다. 아들은 좋은 아이다라고 자신을 달래면서도 동시에 혹시 아버지의 나쁜 쪽을 닮은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준영이가 요즘 좀 까칠해진 것 같아. 어쩜?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 놈이 사춘기지. 그냥 놔둬. 남자는 그런 시기가 있어.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처럼 되면 어쩌지? 준영이가 18살이 됐을 때 남편은 갑자기 말했어요. 준영이 미국으로 보낼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미국? 언제? 이번 학기 끝나고 보스턴 대학 부설 고등학교 있잖아. 잠깐.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남편은 웃었어요. 그 냉정한 웃음으로. 상해. 뭐하러. 나이 들어서 갈팡질팡할 것보다 애는 일찍 나가서 배워야 해. 나 때문에 못 받은 국제적 감각을 저 놈이 받게 하는 거야. 그런데 준영이가 동의했어?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했지. 너보다는 내 말을 더 잘 들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실제로 준영이에게 물었을 때 아들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가야 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엄마, 좀 그만.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준영이를 미국으로 보내던 날 공항에서 저는 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잘 가. 나는 괜찮아. 아들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공항을 떠나오는 길에 저는 느꼈어요. 내가 지난 15년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아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이 결국 아들을 아버지처럼 차갑고 냉정한 아이로 만든 건 아닐까. 준영이가 떠나고 다시 남편과 저만 남겨졌어요. 텅 빈 집, 아들의 방, 공중에 떠 있는 아들의 향.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외도를 했고,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매일 밤 준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주 받지 않았어요. 엄마, 바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아들은 항상 바빴어요. 저는 혼자 밤길을 산책했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뭐 해왔던 거지? 25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고, 15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뭘까? 공허함만 남았어요. 집에 가면 남편만 있었어요. 그 남편은 저를 더욱 무시했어요. 이제 애도 없으니까 더 쓸모없네. 이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그날은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또 외박을 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야식 먹고 숙면이 필요하다며 호텔에서 자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없는 밤이 더 좋았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준영이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새벽 2시 정도였을 거예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경찰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뭐예요? 최준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했어요.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디예요? 강남 교대역 근처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 차와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음주운전. 제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음주운전을 자주 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자주였어. 얼마나 자주였는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운전면허 정지도 몇 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술 마시지 마. 운전하지 마. 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이 정도 길은 술을 마셔도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어. 자만이었어요. 그의 자만이 결국 그를 죽였어요. 새벽 병원 복도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위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어딘가에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끝났다. 이제 자유롭다. 그런 생각도 함께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나를 바라봤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울지 않는 게 이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가슴 속에 뭔가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 마침내 이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 부끄러움도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장례는 크게 치러졌어요. 대기업 과장의 장례였으니까요. 많은 동료들이 왔고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저 남자 정말 능력 있고 착했어. 아,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꾸 헷갈렸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준호가 제가 아는 준호가 맞나? 아내를 때리고 조종하고 외도하는 그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이 능력 있는 그 준호? 물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마스크 뒤에 숨어서요. 아무도 제 진짜 표정을 못 보게요. 마치 배우처럼요. 남편이 너무 그리울 거야. 힘내. 조문객들이 저를 어루만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끄덕였어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집어삼켰어요. 내가 정상인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밤새 울고만 싶었는데 안경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죄책감으로 변했어요. 난 악마야. 남편이 죽었는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아들 준영이도 귀국했어요. 준영이도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상주 자리에 있어야 해서 담담하고 어른스러운 척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준영이는 그저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간간히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봐서 훌쩍 커버린 준영이는 어쩐지 제 아들 같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훌쩍 미국으로 떠나 남은 평생을 따로 살겠죠. 조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신혼 초반에 자주 봤던 사람이었어요. 신혼 초반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몇 번 와서 남편을 말려주던 사람. 남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걱정해서 집에 온 사람. 제 남편 최준호의 친구 이지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훈은 남편의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우리 부부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종종 만났고 결혼 후에 신혼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인사도 정중했고 웃음도 따뜻했어요. 남편과는
달리 눈빛이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친구 이지훈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엔 그냥 남편의 친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세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큰 소리를 친 뒤 있던 일입니다. 셋이 같이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며 숟가락을 내던졌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 순간 이지훈이 옆에 있었어요. 이지훈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이지훈을 쳐다봤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상관없긴 뭐가? 네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큰 사달이 났겠지만 남편이 친구 앞에서는 못하는 그런 행동이 많았어요. 그 이후로 이지훈이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은 훨씬 조심했어요. 물론 이지훈이 없는 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만요. 저는 이지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 친구를 피했어요. 쟤는 자꾸 우리 부부 일에 참견하네. 그런 핑계로 그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부드러운 그 눈매와 착해 보이는 맑은 눈빛까지. 나이가 들었지만 그대로였으니까요. 조의를 표합니다. 이지훈은 정중하게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단순한 조문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네,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그 후 조문을 마치고 이지훈은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함께 했어요.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남편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골라내고 모든 게 끝났어요. 납골당에 남편을 안치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울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저도 애써 눈물을 찍어 누르며 눈을 감고 남편에게 한마디 건네는 척을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은 텅 비어서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안 시달려도 되네. 슬프게도 그게 제일 처음 생각난 말이었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떠났어요. 남편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될 저를 딱히 걱정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건넨 마지막 말은 유산 상속을 위해 곧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 그때 다시 보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혼자 화장장 주차장에 남겨졌어요. 제 차를 끌고 오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리저리 주차장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이지훈이 서 있었어요. 지훈 씨, 여기서. 저는 놀랐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와봤어요. 그는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어요.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그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아, 감사합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정결하고 깔끔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차 문이 닫히고 한동안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오직 엔진음만 들렸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준호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자극했어요. 어떻게? 집에 갈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봤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얼굴 말이에요. 준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봤고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 순간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밀려왔어요.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5년이. 알아요. 이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온기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 못된 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놈이라니까요. 내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25년을 날 괴롭혔어요. 계속 때리고, 욕하고, 외도하고, 그런 놈이. 목이 메었어요. 죽었어요. 그냥 자기가 마신 술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이지훈은 제 말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많이.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이지훈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욕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 얼굴에 다가왔어요. 저는 몰래 봐왔어요. 뭐, 당신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이 혼자 공원 벤치에 울 때, 당신이 남편을 피해서 밤거리를 헤맬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지훈이 한 손으로 제 얼굴을 들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제 입술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확인하듯이요. 마치 이래도 괜찮아? 라고 묻는 듯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다른 손이 제 목 뒤로 가서 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뭔가가 깨졌어요. 25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벽 같은 게 저는 더 깊이 그를 맞았어요. 입술이 아닌 혀로 호흡이 빨라졌어요. 이지훈도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미안해요. 그가 입술을 떼며 말했어요. 뭐가?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야. 저는 그를 다시 잡았어요. 이건 필요했어. 우리는 다시 맞추었어요. 더 깊게, 더 강하게. 그리고 이번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받아온 고통의 절반이라도 제가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웠어요. 확인하듯이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거기에 응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게 얼마나 윤리적이지 못한 건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 몸이 반응했어요. 제 마음이 반응했어요. 남편을 화장한 그날, 남편의 납골당 주차장에서 저는 남편의 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까지 몸이 달아오르는지. 우리는 숨이 헐떡일 때까지 입술을 떼지 않았어요. 이지훈은 거의 조수석으로 몸이 넘어오다시피 저에게 가까이 와 있었어요. 키스를 하며 제 어깨를 붙잡은 손은 어느새 옷의 앞섭을 더듬고 있었어요. 우린 오랜만에 만났어요. 하늘의 맹세코 이때까지 단 둘이 만난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가슴 속에 무언가가 불타올랐어요. 서로 앉지 않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치솟았어요. 차 안이 열기와 서로의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지훈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려 했어요. 저는 여기서는 싫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지훈의 눈빛이 번득였어요. 그 눈빛에는 욕망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여자로 보는 그런 욕망이요. 이지훈은 저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거칠게 시동을 걸며 핸들을 잡았어요. 차가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지훈은
악셀을 밟았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말했어요. 이지우는 끄덕였어요. 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된 서울의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는 질주했어요. 빨간 불도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 신호도 무시했어요. 우리는 광란의 상태였어요. 이지훈의 왼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제 허벅지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육체적인 두려움과 감정적인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미쳤어. 우리. 미쳤어. 이지훈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야. 그 말이 제 심장을 때렸어요. 자유. 25년 동안 감옥 갔던 그 결혼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 차는 계속 달렸어요. 강남의 밤도로, 한강 위의 다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25분 뒤, 우리 집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팔짱을 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다시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거실에 남편 사진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내가 함께 자던 침실로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너무 심했어요. 남편의 침대에서 남편의 친구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것도 어떤 해방감이었어요. 25년을 눌렀던 것들을 모두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한밤을 보냈어요. 옷을 벗고, 몸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고, 모두 낮은 목소리로요. 마치 누군가가 들을까봐. 새벽이 되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지우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어요. 제 팔을 베개처럼 삼으면서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남편을 화장한 그날 밤. 남편의 침대에서 남편의 친구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반항. 새벽 5시쯤 이지훈이 눈을 떴어요. 미안해요. 그가 말했어요. 뭐가? 너무 갑작스럽게 어쩌다 보니 괜찮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원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지훈은 매일 집에 왔어요. 처음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그건 명목일 뿐이라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은근하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딴 남자가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저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말이 남자가 들락거린다던데. 그냥 힘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를? 너 미쳤어? 저희는 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집에서만 만났지만 가끔 카페에라도 가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랐어요. 이런 년 봤나? 남자에 미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년 진짜 무섭네. 남편 죽고 며칠 만에 매일 밤 저는 울었어요. 지훈이 이렇게 해도 될까? 사람들이.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원해. 이지훈은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무 죄책감이 들어.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며칠 뒤 이지훈은 아내와의 이혼을 선언했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결혼이었어. 난 이혼할 거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나 봐요. 그리고 화났어요. 뭐, 이혼,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전연이지. 남편 죽은 여자. 아내는 저를 찾아왔어요. 공개적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지훈이 친구 아내지. 저는 멈췄어요. 넌 남편 죽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 남편을 꼬시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그건 비정상이야. 완전히 비정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남편의 친구들도 저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미쳤나? 준호 장례도 안 끝났는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세상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지훈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저는 도시의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남편 죽은 여자, 다른 남자와 불의한 관계를 가진 여자, 이런 시선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경찰의 조사도 있었어요. 남편의 사망 원인이 음주운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는 끝났고 음주운전 사고가 확정되었어요. 경찰은 그의 운전 기록을 봤어요. 여러 번의 운전면허 정지, 여러 번의 사고,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남편의 자만이 그를 죽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보고 있어요. 그 여자, 남편 죽고 며칠 만에 다른 남자와 도덕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지훈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도주 본능일까요? 남편으로부터의 탈출이 그냥 해방감일까요? 이지훈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도 자극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가 진짜 아내와 이혼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까요? 25년간 남편에게서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모든 남자가 결국 같은 건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 정말 방황하고 있어요. 누군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관계를 이어나가도 될까요? 제게 답을 좀 해주세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